예, 오늘은 그 고수비책 제7강 이동평균선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분석은 모든 지표가 전부 일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봉 차트가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인데, 그 부분을 장중에 실전 거래를 해서 움직여 나가실 때는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분봉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해 나가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분봉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일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이동평균선, 흔히 일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일일 이동평균선이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일일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봉으로 나눠서 보기 위해서는 하루를 좀 쪼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일은 총 하루가 6시간 주식시장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으로 만들면은 360분이 되고요. 이 360분을 흔히 우리가 30분봉으로 놓고 캔들을 본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2이평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일 이동평균선도 흔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시간으로 쪼개면은 18시간이 되고요. 이 부분을 분으로 쪼갠다 그러면은 1080분으로 분이 나눠지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30분봉 캔들로 만약에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의 값이 36이평의 값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약 한 30시간이 되고요. 이 30시간을 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1800분이 나오게 되고 이 1800분을 30분봉 캔들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62평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30분봉 캔들로 놓고 봤을 때 12 혹은 36, 60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1일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는 자리와 3일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각각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모든 차트의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은 일봉 차트가 가장 기준이 되는데 캔들이 하나가 완성이 돼야지만 일봉으로 이동평균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30분을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요. 오늘 움직였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캔들이 하루에 30분봉에서 나올 수 있는 캔들 자체가 총 12개의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캔들을 3일을 모아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36개의 캔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5일을 모아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캔들 자체가 60개의 캔들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의 캔들의 평균 가격을 찾아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보다 좀 장중에 움직일 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 각각이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운 자리, 다시 말해서 1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30분봉으로 12평선 자리를 1일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30분봉으로 움직여 나갈 때에 있어서는 62평선을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보다 좀 좋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흔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30분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분화돼서 본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른 그런 차트를 볼 때는 흔히 10분봉 차트를 보십니다. 10분봉 차트로 이 부분을 환산을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3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부분, 3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 있는 부분만 10분봉으로 나타내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0분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좋은 계산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 따지면은 약 한 182평선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흔히 보는 장기 이동평균선 일봉 차트상에 202평선을 놓고 본다 그러는데 시장에 있어서 30분, 그 다음에 10분, 고기와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볼 때는 이 10분봉으로 놓고 볼 때는 202평선을 갖다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5일 이동평균선 자리와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동평균선을 일봉과 분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5분봉 차트를 본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60분봉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으로 맞춰서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를 시켜서 보신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일봉 캔들로 보는 것보다는 분봉에서 좀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이동평균선을 파악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어저께 그랜빌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놓고 보는 부분이 그랜빌 법칙인데 그랜빌 법칙은 매입에 대한 법칙과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법칙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매입에 대한 사법칙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사법칙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흔히 매입할 수 있는 자리,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먼저 그은 게 이동평균선의 선을 먼저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흔히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하나 더, 네 개 이런 식의 이동평균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위쪽으로 상향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요 자리,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가가 이 아래로 깊게 떨어져서 이 위쪽으로 움직여 나갈 때 이때 요 바닥에서 주가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또 한 번은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턴이 들어갈 때 여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아래쪽으로 깊게 떨어져서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발생이 되고 위쪽으로 살짝 턴해서 들어갈 때 그때가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놓고 볼 때는 그랜빌의 법칙이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그랜빌의 사법칙에 대해서는 꼭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일단 매입을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매도를 할 때는 이 부분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주식을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위쪽으로 올려쳤다가 꺾이는 요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동평균선에 부딪히고 꺾일 때 그때 매도 자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꺾이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 그때 매도를 취하는 이 부분이 그랜빌의 매수 사법칙과 매도 사법칙이라는 거, 그 점도 같이 더불어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금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저께부터 좀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모든 기술적인 지표는 전부 후행지표입니다. 전부 후행지표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차트는 일단 일봉 차트가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 작용을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간단하게, 제일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흔히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은 실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평균값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평균값의 의미로서 과연 며칠 기간의 평균값이냐, 그래서 그 평균값을 가지고 5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방향성과 배열도, 방향이 이동평균선의 꼬리가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느냐 혹은 아래로 움직여 나가느냐. 두 번째, 배열도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정배열로 움직여 나가느냐 혹은 역배열로 움직여 나가느냐, 그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 나가느냐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격도는 얼마만큼이나 벌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느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느냐. 그 다음에 과연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을 때 그 밀집도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펼쳐지기 일보 전까지 밀집되어 있느냐 혹은 확산되어 있느냐,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파악을 해나가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흔히 제일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들은 5일 이동평균선, 주가의 젊은 혈기를 측정할 수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일 이동평균선은 세력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세력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수급선으로 추세 유지를 결정을 짓는 추세선으로, 수급선으로 놓고 보시면서 결정적으로 기준점으로, 추세 유지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해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동평균선들을 분으로 쪼개서 내가 5분봉으로 차트를 볼 때는 실제 1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부분을 5로 나눠서 놓고 보면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이라는 요 부분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하루는 총 주식 시장이 거래되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이 6시간이 거래가 되는데 이 6시간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으로 쪼갠다 그러면은 360분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360분이 나오는 요 부분을 내가 만약에 10분봉으로 10분봉 캔들을 가지고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60을 10으로 나눈 36 2평짜리가 1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30분 캔들을 가지고
이 1일 이동평균선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2.2평의 움직임으로 1일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나는 60분봉을 가지고 그 1일 이동평균선을 찾아 나가겠다. 그러면은 6.2평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분봉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이동평균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일 이동평균선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요. 요거를 5일 이동평균선으로 바꿔서 본다 그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전부 그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랜빌 법칙을 이용을 해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동평균선과 같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부분이 보조지표를 많이 보십니다. 뭐 보조지표는 최근 근래에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엔벨롭을 보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옛날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아니면은 MACD 혹은 RSI 이런 부분을 보조지표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지표를 때에 따라서 볼 때는 저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본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구석기 시대 보조지표를 아직도 사용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차트는 후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지표도 보조지표는 캔들 차트보다 더더욱이 후행으로 나오는 제일 후행으로 나오는 그런 지표가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보조지표는 지나고 나서는 다 맞아 들어가지만 실제 장중에서 움직여 나갈 때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 말자. 먼저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거래를 한 부분이 맞았나 틀렸나 그 부분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일단 보조지표 2개를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흔히 대부분이 뭐 %K, %D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와 %D가 20 이하에서 움직여 나갈 때는 침체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80 이상으로 움직여 나갈 때는 과열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사용을 할 때요. 그때 실질적으로 2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라.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0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라.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전 거래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전혀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20 이하인데 20 이하의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이며 매도하는 자리는 80 이상인데 과연 80 이상의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취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냐.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쉽게 좀 분봉으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 보조지표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지 말자라고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20 이하다, 80 이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 자리에서의 그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20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30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떠한 숫자를 사용을 해서 움직여 나가든지 간에 그 숫자에서의 캔들과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과거 전체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지난 날짜 11월 3일 날짜를 놓고 보면은 침체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말해서 20 이하로 들어갔다가 20을 위쪽 상향으로 이탈시키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놓고 보면은요. 다시 5일 날짜에서 20 이하로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 그 자리들을 파악을 해서 그 자리들의 선을 캔들에서 찾아서 이어서 연결을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추세 라인이 위쪽 상방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장 기준이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20 이하 침체권에서 움직이다가 20자리를 위쪽으로 뚫고 넘어갈 때 과연 기존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보다 높게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보다 낮게 위치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지난 17일 있는 날짜까지는 이 보조지표를 놓고 보면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요 며칠 상간 오늘 같은 경우를 한 짧게 5분봉 캔들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오늘 짧은 거래를 만약에 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래쪽에 침체권 있는 자리에서 침체권을 이탈하는 20에서 움직이는 자리와 그 다음에 장중에 계속 오늘 전체 종합주가지수 20에서 움직이는 자리들을 파악을 해서 움직여 놓고 보면은 실제 오늘 오전장에서는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시장은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다가 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부분이 다시 저점을 높이는 그 과정이 오후 시간적으로 정확히 놓고 보면은 12시 45분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확인을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보조지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여기 오늘 오후 2시 5분에 저점을 형성을 했던 1601포인트의 지지권역이 확보가 돼 준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고점 어떤 뭐 과열권이나 혹은 침체권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수치를 대입을 해서 움직여 나갈 때 위치가 저점을 높여서 움직여 나가느냐 혹은 고점을 낮춰서 움직여 나가느냐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보다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부분은 전형적으로 수학 통계에서 나온 그런 수치, 그런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부분은 흔히 얘기해서 정규분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정규분포, 제가 원래 전공이 수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의 도표예요.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 만약에 뭐 X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의 흔히 보통 시그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시그마가 가까이 있는 거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도 시그마가 1, 2, 3이 있다 손 치면은 2와 2를 연결하는 이 구간이요. 그 다음에 1과 2를 연결하는 이 구간, 3과 3을 이용하는 요 구간의 확률을 따지는 부분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1시그마 내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확률은 68%고요. 그 다음에 2시그마 내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95%고요. 그 다음에 3시그마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99%인데 흔히 볼린저 밴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뭐를 사용을 하냐면은 2시그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확률은 95% 확률을 가지고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린저 밴드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밴드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 그 부분은 5%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린저 밴드 값을 넣을 때 볼린저 밴드 값이 어떤 수치값을 넣냐면 보통 2를 많이 넣습니다. 승수 2. 승수 2라는 거는 루트 2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루트 2를 표시한다는 이 자체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2시그마의 값을 집어넣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고요. 확률을 좀 더 구간을 넓게 자꾸 움직여 나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3시그마를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갈 확률은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구간을 너무 99% 확률까지 넓히면은 실질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루트 2, 승수값 2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갈 확률은 95%다.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움직이는 부분을 놓고 봐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을 때의 확률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이탈해서 그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95%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역시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구간들을 놓고 살펴보면은 여기 과거에 9월 달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상 9월 달에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밴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의 확률은 5%.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대부분의 일봉 차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분봉으로 장중거래에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장중에 긴 분봉인 30분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을 가지고 전체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지금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인데 밴드 밖으로 움직여 나가는 요 부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요 부분들이 이 밖으로 벗어났을 때 밖에서 놀 수 있는 그 확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움직여 나갈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매도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만에 하나 아래쪽으로의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랬을 경우엔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가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는 매수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보조 지표는 제일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확인하는 확인 절차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이 밴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전 거래에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큰 낭패를 좀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